안녕하세요. 올해 5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30살에 결혼했던 부인과는 갈라서고 지금은 대학생인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써볼까 몇 달을 고민했었는데 제 사연을 털어놓는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딸도 옆에서 용기를 줘서 허심탄회하게 제가 살아왔던 지난날을 조금씩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무척 힘들어하셨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 외 다른 형제를 낳긴 어려웠고 어머니도 제가 12살 때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주눅들까봐 저한테 참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친할머님과 고모님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이 돌봐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더 살뜰히 키워주셨습니다. 아들, 늦어도 밥은 꼭 먹고 가. 이 아버지가 밥 차려놨다. 아버지 사업만 생각하셔도 바쁘실 텐데 네 바쁜 아침에 식사까지 준비하셨어요? 아침밥이 제일 중요한 거야. 든든히 먹고 가야 학교 가서 뭘 해도 하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의 깊은 점을 오래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아버지가 계셔서 외롭지 않게 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이상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하셨고 리암1기라는 진단이 나와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간병인을 구할 수 있었지만 병간호만큼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간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다행히 암을 일찍 발견한 편이고 예후도 좋아서 금방 회복하실 수 있었지만 회사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도 회사 생각을 떨칠 수가 없으셨던지 치료를 하던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들,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도 많이 어지러워졌을 텐데 내가 감당할 수나 있을까 싶어. 그래서 말이다. 네가 이참에 회사를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네가 맡아주면 내가 치료도 더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는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했네요. 치료받느라 자리를 비우신 사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회사에 다녀오던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한 간호사분과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받으시느라 병원에서는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아버지를 담당해 주셨던 간호사분은 늘 밝고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는 편이라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았습니다. 저도 아버지 주사를 놔주러 오신다거나 중간중간 상태와주러 병실에 오실 때마다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분이셨죠. 그러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는 걸 보고 그 간호사분에게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호감을 표현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며칠을 속으로 저 혼자 고민하다 아버지가 태어나시는 날 용기 있게 말을 걸고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 밥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핑계로 저녁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영화를 보자 드라이브를 하자며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1년 정도 교제를 한 뒤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그때 그 간호사라는 것에 흡족해 하셨고 따뜻하고 밝은 며느리를 본다면서 기뻐하시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에다가 아기까지 있으니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더군요. 임신 초기 아내는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몸에 여러 이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더군요. 더 심해지면 산모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기까지 생겨 이렇게나 행복한데 아내와 아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당시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준 건 다름 아닌 와이프였어요. 자기, 나 때문에 걱정 많죠? 미안해요. 내가 신경 쓰게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사과를 해. 당신 이렇게 아프기 전에 내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하지.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갈걸. 그냥 입덧하면서 컨디션 안 좋은 줄만 알았어. 다 내 탓이야. 자책하지 말아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우리 아기 찾아와 줄 거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알았죠? 임신 중독증이라는 말을 듣고서 아내가 더 놀라고 무서웠을 텐데 걱정 많고 자책하던 저를 부드럽게 품어줬습니다. 와이프 건강이 안정될 때까지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염려됐고 늘 불안했으니까요. 사실 무엇보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불안함이 더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몸이 약한 상태에서 저를 낳으시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병까지 얻게 되셨거든요. 어머니도 모자라 와이프도 그렇게 떠날 줄 모른다 싶으니까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도 해보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아내와 아기만은 지켜달라고 물었던 적도 있었네요. 제 기도가 통한 건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자란 우리 딸은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진통이 올 때부터 딸을 낳는 순간까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몇 시간을 초조하게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을 졸이고 걱정한 건 아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아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켜주고 또 낳아준 거니까요. 아무 일 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기를 낳아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공주님을 안아보는 날,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내게 준 아내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손녀가 정말 반가우셨나 봅니다. 아이 낳느라고 고생했다고 용돈도 주시고 아내 이름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와이프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당신 명의로 상가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셨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아서. 무슨 고민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나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왜?
마음에 걸리는 게 뭐야? 자기도 건강하고 우리 지훈이도 문제없이 잘 태어났고 다 좋은 일만 생겼는데 왜 그래? 그냥 친정 식구들 생각이 났어요. 나야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잘해주셔서 걱정할 거 없죠. 오히려 가분할 정도로 챙겨주시는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거 봤는데 친정 부모님은 아직 월세집 사시니까 마음이 편하질 않네. 아내의 그 말에 아차 싶었습니다. 솔직히 처박 때까지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미안해. 내가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신경 썼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괜찮아요. 깜빡할 수도 있죠. 그냥 나 혼자 좋은 거 받으려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마음이 좀 심란해져서 그랬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았죠? 와이프의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아내와 아이만 생각했지.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챙기지 못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진작 생각하고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미안함이 들었어요. 사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부유하게 컸던 저와 다르게 처가 형편은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보증을 잘못 써준 이후로 집안 형편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졌고 당시도 월세집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만 혼자 시댁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처가댁 어른들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이건 제가 매일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야 그것도 아내 말을 듣고 깨닫게 되다니 정말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뭘 해줘야 아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힘들게 사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조금은 편해지실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해 보았는데 집을 옮겨드리는 게 제일 낫겠다 싶었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거처를 옮겨드렸고 편하게 다니시라고 자동차 하나를 아버님 명의로 사드렸어요. 처가에서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며 괜찮다고 하셨는데 딸을 잘 키워서 제게 시집 보내주셨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끝에 겨우 받으셨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처가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처가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날 아내의 표정이 밝아 보여 다행이라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렇게 우리 친정에까지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친정 생각밖에 안 났는데 이렇게 당신이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까지 신경 써주니까 내가 마음이 한결 놓이네.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내가 진작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당신 마음 불편해지고 나서야 신경 쓴 게 오히려 미안하지. 앞으로 내가 더 처발 신경 쓸 테니까 당신도 마음 좀 편하게 가져. 이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몇 번이고 울컥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처가에 잘할수록 아내는 물론이고 처가 식구들도 고마움을 표현해줬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처가가 아파트로 집을 옮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처가댁 형편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예전부터 디스크가 있으셔서 힘든 일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장인어른 대신 장모님이 나가서 돈을 버셨는데 식당 일을 하시다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오시던 장모님이 다치시니 당장 처가는 수입이 없어졌고 거기다 입원비까지 내야 하니 처가 식구들 표정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아내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아내는 육아도 하고 장모님 병간호도 하느라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도 돌보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당분간은 생활비를 벌어올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 큰 것 같아 보이더군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여유로우니 힘든 처가댁을 돕는 건 당연하단 생각이 들었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려들자고 마음먹었어요. 장모님도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언제까지 남의 식당에서 서빙일만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 다친 몸으로 일하시는 걸 그냥 지켜보는 건 사위 도리가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꺼내니 아내도 그렇고 처가 식구들 모두 더 이상은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극구 사양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이야기를 꺼낸 이상 저는 이미 마음 먹은 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처가 식구들을 설득했어요. 장모님, 이제 연세도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남 밑에서만 일하시겠어요. 계속 힘든 일만 하실 수도 없고 그걸 지켜보는 저희 마음도 불편합니다. 아휴, 내가 염치도 없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받기만 하나? 우린 자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응당 당연한 일인데요. 작은 가게라도 차리시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두 분 생활비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돈은 제가 더 보태드릴게요. 제 계속되는 설득에 장모님도 백기를 들고 가게를 내기로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연신 고마움을 표하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서방, 우린 사위가 아니라 큰아들을 둔 것 같아. 자네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장모님. 장모님 식당 나가서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진작 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서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사위도 자식인데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장인 장모님 가게도 새로 개업하고 친정생활이 안정되자 아내도 한결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집사람 얼굴도 좋아지니 저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네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도 자리에 잡아갔고 딸도 무럭무럭 잘 자라니 심신이 안정되는 시기였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다면 처남 때문이었는데 처남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공부했으나 3번이나 떨어지다 보니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초명하고 또 자기 앞가림은 할 만한 나이가 됐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싶어 크게 신경 쓰진 않았네요. 그러던 중 하루는 처남이 할 얘기가 있으니 소주 한 잔 사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연락을 해왔더군요. 지금까지 처남이 따로 밖에서 술을 마시자고 한 적은 없었어서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나가보니 처남은 사법고시 공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업자금을 좀 대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도 없고 예전부터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업 미천이 없어서 계속 망설여왔다고 하면서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매영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수익 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처남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 동생이라 늘 자랑스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시 공부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처남이 힘들어했고 아내도 동생만 잘 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몇 번 말하곤 했었어요. 저는 긴 고민 끝에 처남의 빈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처남.
내가 사업 자금은 대줄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사업 준비 한번 해봐. 처남은 똑똑하니까 금방 잘 될 거야. 나는 처남 믿으니까. 정말이에요, 왜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미영이 저 믿어주신 것에 꼭 보답할게요. 사업은 처음에 기반 잡는 게 중요하니 시작할 때 자금도 아쉽지 않게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인맥들을 동원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네요. 그러다 보니 처남 사업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안정되어 갔고 처남도 내용 때문에 빨리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늘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처남 일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부탁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가까운 친구들은 너무 처가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었어요. 술자리에서 친구 녀석들은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위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처가댁 호구라고 절 놀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 듣고 화도 안 나냐고 했지만 크게 기분 나쁠 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내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었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남까지 제게 고마워한다는 게 느껴져서인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처남의 요구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님께 차려드린 가게는 1년 정도 운영하시는 듯 하더니 자주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렇게 영업하시면 단골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염려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말씀 좀 드려보라고 하니 늙어가는 부모님이 가게 운영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서 그냥 매장은 처분하고 처가 어른들께 생활비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더 말을 보태면 괜히 싸움만 되고 어르신들이 힘드신데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게는 정리하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처남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듯 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하려고 하면서 위기가 왔고 다시 한번 제게 손을 벌렸어요. 사업을 확장한다는 뜻을 내비칠 때부터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었는데 경영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았나 봐요. 본인의 생각대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선뜻 도와주기에도 큰 액수라 망설이니 지금 안 도와주면 회사가 다 날아간다고 하면서 엉엉 우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어요. 처남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좀 빌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끝에 겨우 처남 회사가 부도나는 건 막을 수 있었네요. 겨우 일이 해결되고 마음고생한 처남과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하는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초대한 거였어요. 처남, 회사에 수습하느라 그동안 힘들었지? 나도 사업해보니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네, 그래야죠. 근데 사실 저 이번에 매형에게 좀 섭섭했어요. 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무슨 일이 있었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처남한테 실수한 거 있었어?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자금 부족한 것도 맞고 잘 해결됐잖아. 그거 말고 다른 일이야? 내가 사업 확장하려는 게 어렵다는 거 내용도 알고 계셨죠? 다 알았으면 좀 더 알려주시지. 그럼 제가 무모하게 일을 벌리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렸었잖아. 근데 처남이 계속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나도 더 못 말린 거지. 그러니까요. 매형은 저보다 사업도 먼저 했고 경험도 많을 텐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더 말려주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나도 그 말 듣고
사업 더 벌리는 일 없었을 텐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 최서방, 그랬으면 얘 붙잡고 알아듣게 얘기를 더 해주지. 현기가 사업 경험은 없지만 머리는 좋잖아. 그러니까 자네가 좀만 더 얘기를 해줬더라면 알아들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될 일도 없고. 장모님,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처남이 사업 확장하고 싶다고 해서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알았네. 근데 현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최서방 자네한테 좀 섭섭해. 위험할 줄 알았으면 제정신 차릴 때까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어야지. 몇 번 말하고 안 듣는다고 그냥 놔두면 어떡하나. 하마터면 돈도 다 날릴 뻔했잖아. 그래도 자네가 사업하는 집안에서 자랐으니 어렸을 때부터 본 것도 있고 또 지금도 사돈 어르신에서 물려받았으니 아는 것도 더 많을 거 아니야. 진작 좀 말려주고 도와줬으면 그 마음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야.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늘 저한테 사이 잘 봤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장인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제 탓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솔직히 저라고 왜 더 말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몇 번이나 말해도 듣지 않았고 또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처남을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신경 쓸 만큼 썼고 부도날 뻔한 걸 구해주고 급한 불 꺼준 것도 저인데 묘하게 제 탓을 하는 처가 식구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말리지 않아 사업에 위기가 온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사업 망할 뻔한 게 제 탓이 되고 화살이 제게 돌아오는데 솔직히 누구라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큰일 겪고 나면 다들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누구 탓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니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이 제 탓을 하는 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건 변해가는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무엇이든 조심스럽고 생활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부족한지 자꾸만 돈을 더 달라고 말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살다 보면 지출이 많이 나가는 날도 있을 테니 처음 몇 개월은 그냥 돈 쓸 일이 많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지출이 많아 요구하는 돈은 나날이 늘어갔고 카드값 나가는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 카드가 정지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모자라지 않게 잔고를 채워놨는데 왜 모자라지 싶어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몇백만 원 하는 가방은 물론이고 반지랑 목걸이, 거기다 새로 나온 가전제품까지 다달이 결제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쇼핑을 왜 이렇게 자주 하냐, 생활비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 말하니 자기 가방 사면서 친정엄마가 눈에 밟혀 하나 사드렸고 처가 가전이 오래되어 바꿔드렸다면서 되려 돈 쓰는 것까지 눈치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따졌어야 했는데 갑자기 달라진 아내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돈을 썼고 생활비의 절반 이상은 처가 식구들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가전, 가구를 바꿔주고 가끔 만나면 저도 없는 가방이며 옷, 신발 모두 명품으로 도배한 걸 보고 참 씁쓸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새 옷으로 치장을 하고 나온 걸 보는데 오래된 양복을 입은 저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어느새 저는 그냥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돈을 주는 기계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처남 사업 도와줄 때 친구들이 호구라고 불렀던 게 기억나면서 내가 잘해주고도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싶어 술 없이는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하루는 세금 문제 때문에 갖고 있던 건물과 땅을 확인해 보게 됐는데
제가 아내 명의로 해줬던 땅이 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명의가 변경되어 있어 당황하기도 했고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일이라 기분도 많이 상했습니다. 왜 의논도 없이 명의를 바꿨는지 알고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내가 당신 명의로 해줬던 양평 땅,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형제 명의로 돌렸어. 근데 그건 왜 물어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처남 명의로 돌리면 어떡해. 양평 땅은 어차피 당신이 나 위해서 해준 거잖아. 내 명의로든 내 땅인데 누구 명의로 하건 내 맘 아냐? 그래도 아예 명의를 바꿀 거였으면 나랑 상의는 하고 있어야지. 내가 당신한테 해준 땅인데 나하고 의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세금 문제 때문에 확인하다가 알았으니 망정이지. 나한테 언제 얘기하려고 했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 명의로 해줄 때는 그런 말 없더니 명의 하나 바꾼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자기가 사준 땅이라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유세? 내가 지금 유세 떠는 걸로 보여. 유세가 아니라 땅 명의를 바꾸는 중요한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 내가 이렇게 나올까봐 말 안 했던 거야. 내 동생 이름으로 해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왜 그랬냐고 일일이 물어볼까봐. 현기 사업 어렵게 되고 몇 년 동안 힘들어하길래 내가 안쓰러워서 딱 넘겼어. 이제 됐어? 그렇다고 처남한테 그 땅을 다 넘기는 게 어딨어. 그리고 사업 어려워졌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꼬박꼬박 처가에 생활비 보내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걔라고 매형한테 돈 받아 쓰는 게 편하겠어? 그리고 누나가 돼서 동생한테 땅 좀 해줄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뭘 자꾸 캐묻는 거야. 내 명의로 해준 거면 내 땅이지. 당신이 상관한 일이 아니야.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 당신 한 달에도 몇 천씩 생활비 쓰는 거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 못 참겠으면 어떡할 건데. 예전에는 처갓집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더니 지금은 생활비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가 봐. 당신 돈 좀 쓴다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니잖아. 처가 잘 살게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애 엄마는 처가에 돈 주는 게 아까운 사람으로 저를 몰아가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동안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너무 다른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게 물거품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순수하고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물질적으로 해주는 걸 받기만 하고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으로 견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더는 한 집안에서 살 수 없어서 그 길로 곧장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별거를 시작했어요. 제가 집을 나가자 구인은 아내를 통해서 연락을 해오더군요.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해왔지만 쉽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고맙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베풀었던 제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용만 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집사람도 그렇고 처가 식구들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했던 것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건강에 소홀했던 게 죄송하기도 하고 위독해 쓰러지시는 상황까지 오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이니 언제까지 병원에만 있을 순 없고 간병인을 쓴다고 해도 사실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때 별거 중이던 집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아버님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 보고 오라고 말하는데 그전까지는 참 미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힘든 순간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 한 번만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강요하는 아내는 20여 년 전 제가 첫눈에 반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퍼져 거동하기 힘든 아버지를 참 살뜰하게 돌봐주더군요.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장인 장모님 처남까지 달려왔고, 장모님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려야 한다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거기다 이럴 때일수록 아들인 제가 힘을 내 버텨야 한다며 각종 반찬에 보양식도 챙겨주셨어요. 아버지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회사 일도 해야 해서 버티기 힘들었는데 아이 엄마를 포함해 처가댁에서 챙겨주니 든든하기도 하고 마음에 힘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못 가는 날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병원에 와주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싶었네요.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나쁜 면만 본 건 아닌가 자책도 되고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는 집사람에 대한 애정이 다시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한 제 마음과 달리 아버지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저나 아내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정성으로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신 거야? 괜찮으신 거야? 지훈 아빠, 일단 앉아요. 아버님이 지금 많이 위독하신 상태라 우리한테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네.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요. 워낙 정신력 강한 분이시니까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야. 당신도 나랑 지훈이 있으니까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알았죠? 그래, 고마워. 내가 당신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그 일 있고 나서 당신이 아버지나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내가 집도 나오고 우리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사실이잖아. 아버지 건강 안 좋아진 것도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했었는데 그때 상황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알리지 않은 건데 먼저 와서 병간호도 해주고 나 대신 자식 노릇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날 싸우면서 당신한테 함부로 말한 것도 미안하고. 당신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아버님 이독하신데 당연히 며느리인 내가 와봐야지. 그리고 그때 일은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늘 이해해주니까 그 일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었나 봐. 당신한테 먼저 얘기하고 상의했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요. 지훈 아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요. 애랑만 집에 단둘이 있으니까 그 큰 집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 나도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집에 와요. 화난다고 내 맘대로 집 나와서 미안해. 당신하고 지훈이만 괜찮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들어갈게. 우리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우리 세 가족 사는 집인데 언제든 당신이 들어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죠. 말 나온 김에 지금 짐 다 가져다 놓고 와요. 간 김에 지훈이 얼굴도 좀 보고 오고.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이라 아마 일찍 올 거야. 한창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 부부싸움에 신경 쓰여서 공부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애 안심 좀 시켜줘요. 그래, 그럴게. 우리 딸 공부에 지장 있으면 안 되지. 당신 나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오랜만에 아내와 속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오해와 미움을 모두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와이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착하고 이해심 넓은 사람, 더는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들어가 딸 얼굴을 보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 처가 식구들의 뒷모습이 보였고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너 최소방이랑은 확실히 화해한 거야? 그렇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더 잘한다고 본인 입으로 떠들고 갔으니까 안심해도 될 거예요. 그래, 누나가 잘 좀 구슬려. 또 집 나가게 하지 말고. 그러다 그 물주가 당장 돈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도 별거 하는 동안 생활비 안 줘서 얼마나 쪼들린 줄 알아? 우리 집 생활비 나눠줬는데 뭘 그래? 너도 좀 씀씀이 좀 지려. 그 인간도 요즘 눈치가 빨라져서 돈도 펑펑 물 쓰듯 하면 나만 중간에서 난처해진다고. 몇 개월 몸 좀 사려야지. 아니, 몸 사릴 게 뭐가 있어? 지 아버지 죽으면 100억 재산 다 고스란히 받을 텐데. 그거 몇 푼 생활비로 쓴다고 뭐 큰일이라도 난대? 건물만 100억에 회사까지 하면 지 혼자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그 돈 우리가 좀 나눠 쓰자는 거지. 근데 최서방의 비는 왜 이렇게 목숨이 길어? 위독하다고 한 지가 벌써 며칠째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일찍 갈 것이지. 목숨줄만 기니까 아주 답답하다. 죽을 날 받아놨으면 노인네 얼른 가라 그래.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암튼 노인네 상태 안 좋아서 더 버티진 못할 테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요. 아유, 저 몸으로 더 살아봐야 고생인데 얼른 세상 떠나야지. 그래야 우리도 100억 유산 받는 사위돈 함께 나눠 쓰지.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조금만 잘해줘도 맘 풀리는 사람이니까 시간 두고 구슬리면 분명 큰 거 하나 줄 거야. 제가 뒤에서 듣는지도 모르고 유산 나눠 쓸 생각에 좋아하며 박수치던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옥장이 무너지는 심경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해지고 나서 자기 일처럼 나섰던 처가댁,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검은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받게 될 유산 100억과 회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사위가 받을 100억 유산 함께 쓸 수 있겠다며 박수치고 좋아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분노가 솟구칩니다. 잠시 잘해뒀던 것에 속아 그 사람들의 진짜 속셈을 몰랐던 거였어요. 집사람과 처가 식구들을 나쁘게 봤던 제가 후회스러웠는데 그 진심을 알게 되니 잠시나마 미안함을 가졌던 제가 참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걸 본 아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믿었던 와이프마저 제 재산만 노렸다는 걸 알게 되고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을까. 중환자실에 계시던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이 50이 넘어도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늘 뒤에서 절 지켜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던 아버지인데 이런 상황에 제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되면서 참 외롭더군요. 제가 자신들의 시꺼먼 속을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장례식을 지키는 애엄마와 장인, 장모, 처남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합리화감이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저한테 국에 밥이라도 한 술 뜨라며 밥을 가져다주는 장모님이나 임종 순간부터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밤을 새는 장인과 처남까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나 싶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다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끄러운 일 만들기 싫어 정리될 때까지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지요. 장례식 둘째 날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이 조문을 오셨어요. 30년 가까이 아버지 모셨고
비서로 일하셨기에 저하고도 각별한 사이셨습니다. 사석에서는 형이라고도 부르며 몇 번 술에 마셨던 적도 있어요. 그런 분이 조문을 마치고 잠깐 밖에서 저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기에 장례식장에서는 못하는 말일까 싶어 긴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은 인적 드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면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길래 담배까지 피고 있어요? 요즘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닙니다. 저한테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고. 형, 또 뭘 여기서까지 존대를 하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말합시다. 아, 그래 그럼 편하게 말할게. 너네 장인어른이랑 처남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왜요? 형님 뭐 아는 거 있어요?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찝찝해서. 너네 처가 사람들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아냐? 회장님 위독해지시고 나서 너네 장인이랑 처남이 회사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어. 꼭 너 없는 시간에 와서 회사 건물이며 공장까지 다 돌아보면서 사전 노릇하고. 어디 그뿐이면 말을 안 해. 너랑 회장님 이름 팔아서 사람들한테 사업 투자금 모으고 있어. 좀 알아보니까 이미 몇 억 투자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회장님 돌아가신 상황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거기다 너랑 회장님 이름까지 팔고 다니는데 뭔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죠. 말해줘서 고마워요, 형님. 아버지 장례식 끝나는 대로 내가 처리할게요. 처가 식구들은 제 유산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회사를 이용해 자기를 어떻게든 크게 한몫 챙길 생각만 했던 겁니다. 더는 이 사람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다 끝난 뒤 집사람과 처가 식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호텔 이 식당에서 밥을 사면서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했다고 하니 다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싱글벙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하는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제 앞에서 가식 떨고 있는 이 사람들 그냥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지 위독하셨을 때부터 장례식까지 빠짐없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남도 그렇고 지은 엄마, 당신도 고생 많았어. 채소방,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우리가 한 가족인데 당연히 같이 챙겨야지. 자네 아버님도 떠나시고 외로울 텐데 이제는 우리한테 의지하게. 나랑 이 양반이 잘 챙겨줄게. 아 그럼 사위도 자식 아닌가. 얼마 전에 지은 애미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게 했다면서? 우리도 왜 땅 명의 마음대로 바꿨냐고 한 소리 했네. 이제 다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노염 풀고. 네, 장인어른. 지은 엄마랑 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화가 나서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남 주는 것도 아니고 처남 명의로 해주는 건데 제가 경솔했어요. 처남한테도 미안해. 맘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네, 매요. 다 이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사실 식사 대접도 대접인데 너무 고마워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모셨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하와이 안 가보셨죠? 하와이? 그럼 안 가봤지. 우리가 뭐 그런 데 다닐 재주가 있나?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부터 장례식까지 매번 같이 계셨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지은 엄마, 당신도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하와이 좀 다녀와. 처남도 같이. 하와이 가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4명이나 다 같이? 안 돼요. 당신 너무 부담돼. 부담은 무슨 부담? 내가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 장모님 장인어른 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제가 비행기랑 호텔 그리고 여행 가셔서 쓸 돈은 다 대드릴 테니까 좋은 구경 많이 하시고 편하게 쉬시다 오세요.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도 모르고 여행 갈 돈 대준다는 말에 하하호호 웃는 처갓 사람들 모습이 참 우습고 한심했습니다. 하와이 가는 비행기에 오르자 저는 그동안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 사람들이 살던 제 명의의 집을 바로 팔아버렸어요. 금매라서 시세보다 몇 천은 싸게 내놔야 했지만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사뒀던 자동차를 포함해서 골프장 이용권까지 전부 다 빼앗았어요. 저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누리던 것들 몽땅 처분하고 빈털터리 만들어놨습니다. 일주일에 하와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알게 됐나 봅니다. 갑자기 자신들 집도 차도 없어지자 난리가 나서 제 회사 사무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씩씩 날뛰는 모습을 봐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아빠 사시는 집이 왜 텅 비어 있어? 거기다 우리 집에 내 짐도 하나 없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남의 회사 와서 시끄럽게 무슨 짓이야? 여기 일하는 직원들 있어. 목소리 낮춰.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우리 엄마 아빠 집 어떻게 했어? 차도 없던데 다 팔아버린 거야. 그러게 최서방. 우리 지금 한국 오자마자 놀라서 찾아왔네. 우리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실 거 없습니다. 두 분 사시던 아파트 제가 팔아버린 거 맞고 저 지훈 엄마하고도 끝낼 겁니다. 무슨 소리야? 끝내다니.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나 당신이랑은 더 못 살겠어. 제발 그만 살자.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 화해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딱 명의 바꾼 일로 그런 거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당신도 그때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래. 그땐 그랬지. 근데 내가 이제 당신네 집 식구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건데. 그래도 나랑 같이 살 수 있겠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걸? 나한테 먼저 갈라서자고 할까봐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아니, 최서방.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지호애미랑 헤어지겠다니. 아니, 그것보다 이제 돈 한 푼도 못 주겠다니. 우리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나? 이 사람아, 그러면 말하고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뭐 오해가 있었나 본데? 우리 아버지 병원에 계신데 목숨줄 길다고 말한 것도 오해예요. 얼른 죽어서 3위 물려받을 100억 유산 함께 쓸 생각에 좋다고 한 것도 제가 오해한 거예요. 왜요? 혹시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말 들었어요? 그게 유산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곧 돌아가실 분 때문에 매형이 속상해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죠. 마음을 담아두지 마세요. 그래서 처남은 나 없는 사이에 우리 회사 와서 사장 노릇한 거야? 나랑 우리 아버지 이름 팔아서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최서방, 미안하네. 우리는 늘 생활비 타서 쓰는 게 미안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말게. 됐습니다. 제가 다 들었는데 무슨 오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처가 식구들 제 돈 쓰시는 거 말고 뭐 하셨어요? 이제 그쪽 집안하고는 끝이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끝이라니.
누구 마음대로 끝이야. 나 당신 딸 낳아준 사람이야. 그냥은 못 나가지. 100억 유산 받을 생각하니까 끝내고 싶어졌나 본데 절대 그렇게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연하지. 이제 회사며 건물이며 다 물려받아서 몇백억 부자가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놓쳐? 어차피 혼자 쓰지도 못하고 죽을 바엔 좀 나눠 쓰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이제 완전히 연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애엄마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 소리 지르는 통에 회사 경비원들까지 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돈 받고 헤어져야지 이대로는 못 끝낸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거리에 앉게 된 게 실감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난리를 치는 사이 애엄마 면전에 이혼 서류 봉투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제 다리를 붙잡으며 못 나간다고 통곡하는 거를 회사 경비원들이 끌고 나가 겨우 진정될 수 있었네요. 와이프와 갈라설 때 딸이 고3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충격받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엄마와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줬고 어느새 지금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인과 처남은 제 이름 팔아 모은 돈을 물어주지 못해 지금까지 죗값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내와 갈라서고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모신 재산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딸아이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제 호의에 고마워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지금 그렇게 벌받는 것이겠죠. 저를 남편과 사위가 아닌 물조 취급했던 그 사람들, 본인의 잘못을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